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군의 방공체계에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가 긴급히 실시한 전쟁 시뮬레이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의 드론 공격에 미국의 모든 인프라가 쑥대밭으로 변했고 아무리 반복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았죠. 미국의 기술력으로는 방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충격적인 결과. 백악관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즉시 해법을 찾아 나섰지만 독일, 프랑스, 영국 그 어떤 나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이대로 약점이 드러나면 미국이 붕괴될 수도 있는 최악의 위기 상황. 그런데 모두가 실패한 미션을 성공한 나라가 나타난 겁니다. 아무도 성공할 거라 믿지 않았던 그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했고 최악의 조건을 추가한 재검증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3일 뒤 공개된 재검증 결과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줄 유일한 기술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개발된 대한민국의 기술.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전쟁에서 가장 먼저 죽는 게 누굴까요? 군인이 아닙니다. 적군도 아니에요.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입니다. 전력이 끊기면 인공호흡기가 멈추거든요. 정수장이 멈추면 투석 환자가 죽고 변전소가 나가면 신생아 중환자실이 암흑이 됩니다. 이게 드론 스웜의 진짜 위협이에요. 군사 목표를 때리는 게 아니라 도시 기능을 무너뜨리는 거죠. 저는 이 시나리오를 직접 검토한 사람입니다. 저는 에단 크로포드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신흥공중위협평가 책임자죠. 27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왔고 웬만한 위기 시뮬레이션은 다 거쳤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제 책상 위에 올라온 보고서는 달랐어요. 그날 아침 상황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커피잔을 들고 잡담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말이 없었죠. 스크린에는 시뮬레이션 영상이 멈춰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빨간 표지의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시 기능 붕괴. 문서 첫 장에 찍힌 분류명이었어요. 저는 그 네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군사 피해가 아니라 도시 기능이라니요. 이건 전쟁 시나리오가 아니라 재난 시나리오였어요. 누군가 분류 기준 자체를 바꾼 거였습니다. 그 의미를 곱씹는데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해온 방향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매그 라슨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펜타곤 획득 감사 책임관이죠. 20년 넘게 방산 프로그램을 감사해온 사람이에요. 냉정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매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크로포드, 열관리 한계가 문제예요. 레이저가 초반엔 작동합니다. 10대, 20대, 30대까지는 떨어뜨려요.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죠. 이후에 뭐가 벌어지는 건가요? 발사 간격이 벌어집니다. 냉각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30초, 45초, 길면 1분까지요. 그 틈에 드론들이 밀려들어요. 얼마나 밀려드는 건가요? 시뮬레이션 기준으로 40% 이상이 방어망을 뚫습니다. 문제는 그 40%가 어디로 가느냐예요. 매그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드론들이 흩어지는 장면이었죠. 군사기지가 아니었습니다. 병원, 정수장, 변전소, 민간시설 3곳이 빨간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계산을 했습니다. 병원 전력이 나가면 중환자실이 먼저 멈춰요. 인공호흡기, 심장 모니터, 수술실 조명. 백업 전원이 있지만 30분이 한계죠. 정수장이 멈추면 투석 환자들이 이틀 안에 위험해집니다. 변전소가 나가면 도시 전체가 암흑이에요. 신호등, 지하철, 엘리베이터. 이건 전쟁이 아니라 재난이었습니다. 적군이 쏜 총에 맞아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지 못한 시스템 때문에 민간인이 죽는 겁니다. 그 차이가 저를 무겁게 눌렀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존 래클리프가 들어왔어요. CIA 국장이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또 다른 문서가 들려 있었어요. 크로포드,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드론 전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빠른 건가요? 6개월 전 예측치의 2배 속도예요. 분쟁 현장에 이미 투입되고 있고요. 저는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하나는 우리 방어 체계의 한계, 다른 하나는 위협이 가속. 이 두 개가 교차하는 지점이 보였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방어 체계를 개선하는 속도보다 드론이 퍼지는 속도가 빨랐어요. 이대로 가면 따라잡을 수 없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죽는다는 뜻이었죠. 매그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더 낮아져 있었어요. 보고서 말미에 대한 후보가 있긴 해요. 한국의 레이저 대드론 체계입니다. 드래곤라이트라고 불리죠.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 건가요? 성능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열 관리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었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매그가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한국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였죠.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서의 각주를 봤습니다. 검증 부족이라는 4글자가 찍혀 있었어요. 고작 4글자로 대안 전체를 밀어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검증 부족이라니요. 우리가 직접 검증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왜 시도조차 안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4글자짜리 각주 하나로 논의를 끝내버리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래클리프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말했어요. 크로포드, 복잡한 문제예요.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무슨 뜻이죠? 동맹 서열 보안 규정, 기존 계약 구조. 한국 체계를 검토 테이블에 올리는 순간 건드려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래클리프의 말이 맞았어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규칙 때문에 손도 못 대는 상황이었죠. 그게 더 답답했어요. 규칙을 만든 건 결국 사람인데 그 규칙이 사람을 죽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모순이었어요. 풀어야 할 모순이었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스크린에 떴던 빨간 점 3개가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병원, 정수장, 변전소. 저 3곳이 무너지면 죽는 건 군인이 아니에요. 민간인입니다. 아이들, 노인들, 환자들이요. 그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제가 지금 내리는 판단에 따라 살거나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한 줄을 썼어요. 격추율이 아니라 민간 피해 최소화. 이게 새로운 기준이 돼야 했습니다. 드론을 몇 대 떨어뜨렸느냐가 아니라 민간 시설에 단 한 대도 도달하지 못하게 막았느냐. 그게 진짜 성공의 기준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을 밀어붙이려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주장만으로는 안 돼요. 숫자로, 시뮬레이션으로, 현장 기록으로 증명해야 했죠. 그래야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논쟁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감정으로 설득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데이터로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국방장관실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크로포드, 시간이 없어요. 2주 안에 답을 가져와야 합니다. 2주요? 그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짧든 길든 그게 데드라인이에요. 못 가져오면 끝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2주. 고작 2주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새로 돌리고 대안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쓰기엔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핑계를 댈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포기하면 그 대가는 제가 치르는 게 아니거든요.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이, 정수장에 의존하는 노인들이 치르는 겁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회색이었어요. 저 하늘 아래 수백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 몰라요. 알 필요도 없죠. 그걸 아는 건 제 일이고 지키는 것도 제 일이었습니다. 기준을 바꿔야 했습니다. 검증 방식을 바꿔야 했어요. 한국을 대안 후보가 아니라 공동검증의 파트너로 정의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규정을 우회하고 체면을 넘고 계약 구조를 비켜갈 수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새로운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어요. 민간 피해 최소화. 그게 유일한 기준이다. 다음 날 아침 공식 지시문이 도착했습니다.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 명의였어요. 문서 상단에 긴급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2주 안에 즉시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라. 책임자는 에단 크로포드. 저였어요.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면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2주라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즉시 적용 가능이라는 조건이 문제였죠. 개발 중인 기술은 해당이 안 됩니다. 시험 단계에 있는 것도 안 돼요. 지금 당장 배치할 수 있는 것만 대안으로 인정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게 있기나 한 걸까요? 저는 머릿속으로 후보를 훑어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래클리프에게서 추가 보고가 왔습니다. CIA 정보 라인이었죠. 내용은 어제보다 더 나빴어요. 크로포드, 드론 투입 속도가 또 올라갔어요. 분쟁 현장에서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어느 지역인가요? 동유럽과 중동 일부예요. 민간 시설 근처에서 목격된 건도 있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대안을 찾는 동안에도 드론은 계속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죠. 오후에 NSC 내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안 검토 회의였어요. 저는 한국 체계를 테이블 위에 올리기로 마음먹고 들어갔습니다. 드래골라이트. 어제 매그가 언급했던 그 이름이었죠. 성능 평가는 나쁘지 않았어요. 열 관리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실제 운용 단계까지 올라갔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검토할 가치가 충분했어요. 그런데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데니얼 로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펜타곤 기존 프로그램 총괄이었어요. 이 사람은 기존 방산 계약을 관리하는 자리에 있었죠. 새로운 대안이 들어오면 자기 영역이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체계를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해외 기술 도입은 보안 절차가 깁니다. 소스 코드 검토, 알고리즘 분석, 백도어 확인. 최소 6개월이에요. 2주 안에 끝날 일이 아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로웰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동맹 서열 문제가 있어요. 한국 기술을 미국이 검토한다? 그게 외부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자체 기술로 해결 못하니까 동맹국한테 손 벌린다는 식으로 해석될 거예요.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커요. 저는 그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라니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체면을 걱정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소리를 지를 수는 없었습니다. 로웰의 논리가 틀린 게 아니었거든요. 틀린 게 아니라 순서가 잘못된 거였어요. 사람 목숨보다 체면을 먼저 놓고 있었습니다. 다른 참석자가 손을 들었어요. NSC 내부 조율 담당이었죠. 로웰 국장 말씀에 덧붙이자면 동맹 서열 리스크는 이미 공식 쟁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 체계를 검토 테이블에 올리는 순간 의회에서 질문이 나올 거예요. 왜 미국 기술을 두고 한국 것을 보느냐? 그 질문에 답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답할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아니, 답은 있었지만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국 기술이 안 되니까요라고 말하면 회의실이 뒤집어질 게 뻔했거든요. 회의가 끝난 뒤 매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 도표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크로포드, 이거 봐야 해요. 기존 계약 구조예요. 도표를 펼쳐봤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방산 계약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레이저 방어 체계 관련 계약만 5개였습니다. 계약 금액, 납품 일정, 위약금 조항까지 적혀 있었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대체 기술을 도입하면 이 계약들이 흔들려요. 위약금만 수십억 달러예요. 기존 업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로비가 시작될 거예요. 의회로, 언론으로, 국방부 내부로요. 저는 그 도표를 보면서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돈의 문제였고, 권력의 문제였고, 이해관계의 문제였습니다. 한국 체계가 아무리 좋아도 이 구조를 건드리는 순간 사방에서 저항이 튀어나오는 거였어요. 로웰이 반대한 건 기술적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영역을 지키려는 거였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면 돌파는 안 됐어요. 보안 규정, 동맹 서열, 기존 계약. 이 3가지 벽을 동시에 뚫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뚫지 않고 우회할 방법은 있을 수도 있었어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문제는 한국 기술을 도입한다는 프레임이었어요. 도입이라는 단어가 모든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거였죠. 그렇다면 도입이 아닌 다른 단어를 써야 했습니다. 구매가 아니라 검증. 채택이 아니라 평가. 한국을 대안 후보가 아니라 공동 검증의 파트너로 정의하면 어떨까요? 저는 메모를 꺼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공동 검증 우선. 이게 핵심이었어요. 미국이 한국 기술을 사는 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 함께 검증 기준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보안 규정은 공동 검토로 우회할 수 있었어요. 동맹 서열은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재정의할 수 있었고요. 기존 계약은 검증 단계에서는 영향 없음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구멍이 있었고 반발이 나올 여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면 돌파보다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적어도 논의 테이블에는 올릴 수 있는 방법이었죠. 저는 그날 밤 우회 전략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 한국을 구매 대상이 아니라 검증 파트너로 정의한다. 둘째, 검증 기준은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참여하는 구조로 만든다. 셋째, 검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이 세 가지가 받아들여지면 로웰도 반대하기 어려워요. 자기 영역이 당장 흔들리는 건 아니니까요. 동맹 서열 문제도 희석돼요. 미국이 한국한테 손 벌리는 게 아니라 미국이 주도해서 검증을 설계하는 구조니까요. 문제는 이 전략을 밀어붙일 시간이 2주밖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밀어붙이려면 증거가 필요했어요. 한국 체계가 정말 검증할 가치가 있다는 증거요. 주장만으로는 안 됐습니다.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한국 관련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에 실마리가 있을 거였어요. 그걸 찾아서 테이블 위에 올려야 했습니다. 2주 안에요. 이틀 뒤 제 책상 위에 글로벌 데드론 프로그램 현황표가 올라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레이저 방어 체계를 정리한 문서였어요. 미국, 영국, 독일, 이스라엘, 프랑스. 이름만 들으면 기대가 생기는 나라들이었죠. 저는 그 표를 펼쳐놓고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대부분이 개발 중이었습니다. 시제품 단계이거나 시험 중이거나 예산 확보 대기 중이거나 즉시 배치 가능이라고 적힌 항목은 거의 없었어요. 있다 해도 악조건 검증이 빈약했습니다. 맑은 날, 고정 표적, 단일 드론. 그런 조건에서만 성공한 체계들이었죠. 연막이 끼거나 드론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였어요. 저는 그 표를 보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드론 위협은 빠르게 커지는데 대응 기술은 아직 미완성인 거였죠. 우리만 뒤처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 위안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위안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못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한테 그게 무슨 변명이 되겠어요. 그날 오후 회의에서 로웰이 새로운 제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방향이었어요. 현황표를 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즉시 적용 가능한 대안이 없어요.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예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 기술을 가속화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뒤틀렸습니다. 로웰의 논리는 간단했어요. 밖에 답이 없으니까 안에서 만들자.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을 받으려면 기존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한다. 결국 자기 영역을 지키겠다는 얘기였죠.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를 예산 싸움으로 끌고 가는 거였어요. 다른 참석자들도 로웰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현황표가 근거가 됐거든요. 전 세계가 개발 중인데 우리만 예외일 수는 없다는 논리였어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반박할 재료가 없었습니다. 한국 체계가 다르다는 걸 증명할 데이터가 제 손에 없었어요. 입만 열면 지는 싸움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벤 하워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합동시험평가 분석관이었죠. 젊은 친구였지만 꼼꼼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크로포드, 이거 봐야 합니다. 뭔가? 한국 체계 관련 자료예요. 제가 따로 정리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서 펼쳐봤습니다. 드래곤라이트 관련 자료였어요. 그런데 다른 보고서와 달랐습니다. 성능 수치가 아니라 검증 방식이 정리돼 있었어요. 이게 뭐야? 한국이 자체 평가할 때 쓰는 판정 기준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격추율을 기준으로 삼거든요. 10대 중에 몇 대를 떨어뜨렸느냐?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뭐가 다른데? 침투율을 봐요. 민간시설 좌표에 드론이 몇 대나 도달했느냐? 격추를 많이 해도 한 대라도 뚫리면 실패로 치는 거죠.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거였어요.
제가 찾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격추율이 아니라 침투율. 민간 피해 최소화라는 기준을 한국은 이미 적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검증 방식에 녹여서요. 왜 이걸 진작 못 봤을까 싶었습니다. 이 자료 출처가 어디야? 공개된 시험 보고서랑 방산 전시회 기록이에요. 조작할 수 없는 자료들이죠. 저는 벤의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핵심은 성능이 아니었어요. 판정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자기들 기술을 자랑하려고 이런 기준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살리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먼저 생각하고 그 기준에 맞춰 기술을 검증한 거였습니다. 순서가 달랐어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였죠. 저는 바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측에 연락해야 했어요. 공동 검증 제안을 먼저 던져야 했습니다. 구매 얘기가 아니라 검증 틀을 맞추자는 제안이요. 그래야 로웰의 반대 논리를 비켜갈 수 있었어요. 다음 날 한국국방과학연구소 국제협력 실무총괄 김철호에게 비공식 채널로 연락을 보냈습니다. 답이 빨랐어요. 반나절 만에 회신이 왔습니다. 공동 검증의 틀을 먼저 맞추자는 제안 환영합니다. 구매나 도입 얘기 전에 기준부터 합의하자는 거죠. 저희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김철호의 답변을 읽으면서 저는 안도했습니다. 한국 측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성능 자랑이 아니라 검증 방식을 먼저 정하자. 그래야 나중에 결과가 나와도 누구도 조작이라고 주장할 수 없거든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게 오히려 확신을 줬습니다. 김철호는 추가로 한 사람을 소개해줬습니다. 박만수라는 이름이었어요. 한국인 기술 자문이었죠. 20년 넘게 현장에서 검증 업무를 해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방산 전시회, 시험장, 국제 협력 프로젝트. 어디서든 기록을 남기는 방식을 고집해온 사람이래요. 저는 박만수의 이력서를 읽어봤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대기업 출신도 아니고 유명 대학 박사도 아니었죠. 그런데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뇌물과 접대를 거절하고 로그를 지킨 대가로 2번이나 프로젝트에서 밀려난 기록이 있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숨기고 싶은 이력이었죠. 그런데 박만수는 그걸 이력서에 적어놨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이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한 줄을 보면서 신뢰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기록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결과를 조작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 검증 과정에 있으면 나중에 누가 뭐라고 해도 증거가 남아요. 그게 필요했습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기록이었거든요. 저는 김철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공동 검증 틀 협의를 공식화하자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였죠. 파리방산 전시회에서 한국 체계 시연이 예정돼 있다면 직접 참관하고 싶다고요. 답이 왔습니다. 3월 21일에 시연이 있다고 했어요. 참관 환영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바로 출장 계획을 올렸습니다. 파리행이었어요. 출장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건 한국을 부르는 게 아니었어요. 검증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격추율이 아니라 침투율. 성능이 아니라 판정 방식. 기준을 바꾸면 논쟁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리고 기준을 먼저 세우는 쪽이 판을 주도하게 됩니다. 로웰이 아무리 예산 타령을 해도 판정 기준이 바뀌면 그 논리는 힘을 잃어요.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파리로 떠날 준비를 했어요. 가방을 싸면서 벤이 정리해준 자료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판정 기준, 검증 방식, 기록 보관 원칙.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었어요. 파리에서 뭘 보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대한 만큼 나올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 출장에서 증거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로웰을 막을 수 있는,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증거요. 빈손으로 돌아오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데드라인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파리 출장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판정 기준이 옳다는 걸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미국 내부에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반대파들 앞에서 논쟁을 끝낼 수 있었거든요. 저는 매그라슨을 불렀습니다. 펜타곤 획득 감사 책임관이었죠. 20년 넘게 방산 프로그램을 감사해온 사람이에요. 숫자에 강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매그, 제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해요. 기존 모델 말고 새로운 기준으로요.
어떤 기준인데요? 민간시설 침투 제로. 격추율이 아니라 침투율을 봐야 해요. 드론이 민간시설에 단 한 대라도 도달하면 실패로 치는 거죠. 매그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어요. 거절당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매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해요. 기존 모델에 민간 인프라 노드를 추가하면 됩니다. 병원 전력, 정수장 제어, 변전소. 이 세 가지를 핵심 노드로 잡으면 되겠네요. 얼마나 걸릴까요? 이틀이면 됩니다. 모델링은 제가 할게요. 크로포드는 결제만 해줘요. 저는 바로 결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미국 자체 2차 재시뮬레이션. 그게 공식 명칭이었어요. 한국 자료를 믿지 못하겠다면 우리가 직접 확인하자는 거였죠. 반대할 명분이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반대가 나왔어요. 브라이언 킬패트릭이었습니다. 공군 기획국장이었죠. 기존 프로그램을 지키려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킬패트릭이 공식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크로포드, 이건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커요. 무슨 리스크요? 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미국 기술이 민간 시설을 못 지킨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게 외부에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킬패트릭의 걱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정치적 파장이 클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게 시뮬레이션을 안 돌릴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킬패트릭,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그건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예요. 숨긴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타이밍이 안 좋아요. 지금 의회에서 예산 심의 중이잖아요. 이런 결과가 나오면 기존 프로그램 예산이 깎일 수 있어요. 저는 그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예산이요.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예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 정수장에 의존하는 노인들. 그 사람들 목숨보다 예산이 중요하다는 건가요? 하지만 소리를 지를 수는 없었습니다. 감정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거든요. 킬패트릭, 제 시뮬레이션은 진행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게 제 판단이에요. 킬패트릭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대 의견은 기록에 남았지만 결제는 통과됐어요. 저는 그날 밤 매그에게 연락해서 작업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이틀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그가 직접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짐작했어요. 크로포드, 결과가 나왔어요. 예상대로예요. 어떻게 나왔는데요? 민간시설 침투가 발생하면 연쇄장애가 시작됩니다. 병원 전력이 나가면 중환자실이 30분 안에 마비돼요. 정수장이 멈추면 이틀 안에 투석 환자들이 위험해지고요. 변전소가 나가면 도시 전체 시스템이 마비됩니다. 구체적인 수치는요? 드론 스웜이 민간 노드에 단 5%만 도달해도 민간 피해가 300% 이상 증가해요. 연쇄 효과 때문이에요. 한 곳이 무너지면 다른 곳도 따라서 무너지는 구조죠.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무거운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판단이 맞았어요. 격추율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90%를 떨어뜨려도 나머지 10%가 민간 시설에 도달하면 재앙이 벌어지는 거였어요. 중요한 건 침투를 막는 거였습니다. 단 한 대도 뚫리면 안 됐어요. 매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반대로 초기에 스웜을 완전히 차단하면 피해 규모가 급격히 줄어요. 침투 제로를 달성하면 민간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네요. 침투 제로가 유일한 기준이다. 네. 격추율로는 안 돼요. 침투율로 봐야 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숫자들이 냉정하게 나열돼 있었어요. 감정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데이터였죠. 이건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이 직접 돌린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결과였어요. 누구도 조작이라고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회의에서 저는 이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킬패트릭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로웰도 마찬가지였죠. 둘 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 앞에서 반박하기는 어려웠어요. 이 결과에 대해 이해 있는 분 계십니까? 킬패트릭이 손을 들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조건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현실에서 이 정도 규모의 스웜 공격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데요?
킬패트릭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대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1% 확률이라도 발생하면 수천 명이 죽는 시나리오예요. 그걸 무시할 수 있습니까? 킬패트릭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논리가 없었어요. 규정을 들이댈 수도 없었고 보안을 핑계댈 수도 없었죠. 남은 건 체면뿐이었습니다. 미국 기술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반격할 타이밍이었거든요. 다음 주에 파리방산 전시회에서 한국 체계 시연이 있습니다. 저는 직접 참관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무슨 제안인데요? 시연을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설계한 판정 기준을 적용해서 평가하자는 거예요. 민간시설 침투 제로. 이 기준으로 한국 체계를 검증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제안에 바로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반대할 명분이 없었거든요. 미국이 직접 만든 기준으로 검증하겠다는데 뭐라고 반박하겠어요. 회의가 끝난 뒤 매그가 다가왔습니다. 크로포드, 잘했어요. 이제 논쟁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파리에서 결과가 나와야 진짜 승부가 갈리는 거죠. 그래도 한 고비는 넘겼어요. 규정 핑계는 이제 못 대요. 남은 건 체면뿐이고 체면은 숫자 앞에서 버티기 어렵거든요. 저는 매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끝까지 발버둥 칠 거였어요. 파리에서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시연이 아니라 판정. 쇼가 아니라 검증. 그 차이를 만들어야 했어요. 저는 파리행 비행기표를 확인했습니다. 이틀 뒤였어요. 가방에는 매그가 만든 판정 기준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민간시설 침투 제로. 이 기준으로 한국 체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증거로 가져올 생각이었어요. 김철호에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판정 기준을 공유하고 시연 조건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죠. 답이 왔습니다. 환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측도 같은 기준으로 검증받을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뭘 보게 될지 기대가 됐습니다. 동시에 긴장도 됐어요. 결과가 나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어요. 저는 짐을 챙기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 출장이 승부처였어요. 파리에 도착한 건 3월 20일 저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시회장으로 향했어요. 규모가 컸습니다. 전 세계 방산 업체들이 모여 있었고 각국 군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넘쳐났어요. 저는 한국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김철호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크로포드, 잘 오셨어요. 시연은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판정 기준은 공유됐죠? 네. 민간시설 침투 제로. 저희도 같은 기준으로 준비했어요. 저는 김철호와 함께 시연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래곤라이트가 설치돼 있었어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트럭 한 대에 올라갈 크기였죠. 이게 정말 드론 수험을 막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요. 저는 일부러 기대를 낮추려고 했어요. 오후 2시 1라운드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드론 32대가 동시에 날아올랐어요. 사방에서 밀려들었죠. 저는 숨을 멈추고 지켜봤습니다. 레이저가 발사됐어요. 빗줄기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첫 번째 드론이 떨어졌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발사 간격이 짧았어요. 열 관리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죠. 14초. 32대 전부가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전시장이 술렁거렸어요. 각국 관계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예상보다 빨랐거든요. 14초라니. 미국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열관리 한계 때문에 발사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 체계는 그 문제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풀어낸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시연이 끝나자마자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좋은 조건이잖아. 연막도 없고 드론도 직선으로 날아왔어. 실전에서 이렇게 쉬운 상황이 어디 있어? 목소리의 주인을 찾아봤습니다. 미국 방산 업체 관계자였어요. 옆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죠. 의도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시연 결과를 깎아내리려는 거였어요. 예상했던 일이긴 했습니다. 기존 업체들 입장에서는 한국 체계가 성공하면 자기들 시장이 흔들리니까요. 다른 쪽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연출이야. 쇼라고. 실전 환경에서 다시 해봐.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조금 전까지 놀라움으로 가득했던 시선들이 의심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속이 타들어갔어요. 이대로 끝나면 안 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와도 의심이 남으면 증거로 쓸 수 없었거든요. 워싱턴에 가져가 봤자 로웰이 똑같은 말을 할 게 뻔했어요. 좋은 조건이었다. 실전에서는 다르다. 연출이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때 김철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라운드를 진행하겠습니다. 조건을 바꾸죠. 전 시장이 조용해졌어요. 김철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연막을 추가합니다. 드론은 불규칙 기동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시장 외곽에 가상 민간시설 좌표를 설정할게요. 병원, 정수장, 변전소. 이 세 곳에 드론이 단 한 대라도 도달하면 실패로 칩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판정은 누가 하는 거죠? 판정표를 지금 배포합니다. 체크리스트 형식이에요. 모든 참관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작할 여지가 없죠. 김철호가 손짓하자 스태프들이 판정표를 나눠줬어요. 저도 한 장 받았습니다. 항목이 명확했어요. 드론 발사 시각, 격추 시각, 민간시설 좌표 침투 여부. 모든 게 숫자로 기록되게 돼 있었습니다. 이건 쇼가 아니라 시험이었어요. 공개된 기준, 공개된 판정. 누구도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없는 구조였죠. 2라운드 준비가 시작됐어요. 연막 장치가 설치됐고 드론들이 재배치됐습니다. 저는 긴장됐어요. 1라운드보다 훨씬 어려운 조건이었거든요. 만약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한국 체계는 영영 기회를 잃게 되는 거였어요. 제가 파리까지 온 의미도 사라지는 거였죠.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연막이 피어올랐어요. 시야가 흐려졌죠. 드론들이 날아올랐습니다. 1라운드와 달랐어요. 불규칙하게 움직였습니다. 좌우로 흔들리고 고도를 바꾸고 예측할 수 없는 경로로 날아왔어요. 레이저가 발사됐습니다. 첫 번째 드론이 떨어졌어요. 두 번째도 떨어졌죠. 하지만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연막 때문에 추적이 어려워진 거였어요.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제발, 제발 막아라. 속으로 되뇌었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드론 한 대가 민간시설 좌표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병원 구역이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레이저가 추적했어요. 발사. 드론이 좌표 도달 직전에 떨어졌습니다. 간발의 차이였어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실패였거든요. 나머지 드론들도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드론이 격추됐을 때 저는 판정표를 확인했어요. 민간시설 좌표 침투. 제로. 단 한 대도 뚫리지 않았습니다. 전 시장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엔 드문드문, 곧 전체로 퍼졌죠. 아까 소리쳤던 방산업체 관계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반박할 근거가 없었거든요. 조건을 바꿔서 다시 했는데 결과가 같으니까요. 연막이 끼고 드론이 불규칙하게 날아왔는데도 침투 제로였습니다. 더 이상 연출이라고 주장할 수 없었어요. 시연이 끝나자 각국 관계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명함을 내밀고 상담을 요청하고 협력 가능성을 물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의심이 관심으로, 관심이 요청으로 바뀐 거였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안도했어요. 방향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혼란 속에서 박만수를 찾았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스톱워치, 판정표, 영상 파일. 모든 걸 꼼꼼하게 챙기고 있었죠. 소란스러운 분위기와 달리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기록은 다 됐습니까? 네. 스톱워치 기록, 판정표 원본, 현장 영상, 참관자 확인서. 다 모았어요. 이중 백업도 해뒀고요. 고맙습니다. 이게 증거가 됩니다. 박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크로포드,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이 판정표 한국 시험장에서도 똑같이 적용해 주세요. 파리에서만 성공하고 끝나면 안 돼요. 동일한 기준, 동일한 조건으로 재현해야 진짜 증거가 됩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박만수가 옳았어요. 한 번의 성공은 우연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 세 번 재현돼야 증거가 되는 거였죠. 쇼가 아니라 검증이 되려면 반복 가능성이 필요했어요. 이 사람은 20년 넘게 그걸 지켜온 거였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기준을 지키고 증거를 만드는 일이요. 알겠습니다. 창원 시험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다시 하죠. 판정표도 그대로 쓰고요. 박만수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저도 안심이 됐어요.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게 힘이 됐거든요. 저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증거 세트를 정리했습니다. 스톱워치 기록, 판정표 원본, 현장 영상, 참관자 확인서. 4가지를 한 폴더에 묶었어요. 이게 워싱턴으로 가져갈 무기였습니다. 로웰 앞에서, 킬패트릭 앞에서, 의회 앞에서 펼쳐놓을 증거요.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실무진이었어요. 민간시설 침투 제로 판정 방식에 대한 자료를 공식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죠. 파리 시연 소식이 벌써 워싱턴까지 퍼진 거였습니다. 생각보다 빨랐어요. 좋은 징조였죠. 저는 그 연락을 받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방향이 바뀌고 있었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차례였습니다. 창원 시험장. 거기서 똑같은 결과를 재현해야 했어요. 파리는 시작이었습니다. 끝은 아직 아니었죠. 파리에서 돌아온 지 사흘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원 시험장이 목적지였어요. 박만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동일한 기준, 동일한 조건으로 재현해야 진짜 증거가 된다. 파리에서 한 번 성공한 건 시작이었어요. 끝이 아니었죠. 창원에 도착한 건 3월 24일 오전이었습니다. 시험장은 도시 외곽에 있었어요. 넓은 부지에 여러 시설이 흩어져 있었죠. 김철호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크로포드,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했어요. 시험은 오후 3시에 시작합니다. 판정표는 준비됐죠? 파리에서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항목 하나도 안 바꿨어요. 저는 안심이 됐습니다. 그게 핵심이었거든요. 기준이 바뀌면 비교가 안 돼요. 파리에서 성공했다 해도 창원에서 다른 기준을 쓰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판정표, 똑같은 조건. 그래야 재현성이 증명되는 거였죠. 시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래곤라이트가 설치돼 있었어요. 파리에서 본 것과 같은 모델이었죠. 옆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박정훈이었어요. 드래곤라이트 개발 총괄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좀 있어 보였어요. 50대 중반쯤 됐을까요?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크로포드입니다. 오늘 시험 참관하러 왔어요. 박정훈입니다. 개발 총괄이에요. 시험 절차와 안전 규정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박정훈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험 시나리오 문서였어요. 저는 한 장씩 넘기면서 읽었습니다. 파리 2라운드와 조건이 같았어요. 연막 추가, 불규칙 기동, 가상 민간시설 좌표 설정. 항목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파리랑 똑같네요. 네. 일부러 그렇게 맞췄어요. 크로포드 씨가 요청한 대로요.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날씨예요. 날씨요? 오늘 바람이 좀 불어요. 초속 8m 정도. 파리보다 악조건이죠. 드론 궤적이 더 불규칙해질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이 됐습니다. 악조건이 추가된 거였어요. 파리에서는 바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오늘은 다릅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였죠.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이 조건에서 성공하면 증거의 무게가 더 무거워진다고요. 악조건에서도 침투 제로를 달성하면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연막이 피어올랐어요. 파리보다 짙었습니다. 바람 때문에 연막이 불규칙하게 흩어졌죠. 시야가 더 나빴어요. 드론들이 날아올랐습니다. 32대. 파리와 같은 숫자였어요. 하지만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바람 때문에 궤적이 예측 불가능했어요. 좌우로 흔들리고 갑자기 고도를 바꾸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파리 2라운드보다 훨씬 어려워 보였어요. 레이저가 발사됐습니다.
첫 번째 드론이 떨어졌어요. 두 번째도 떨어졌죠. 하지만 세 번째 드론이 방향을 급하게 틀었습니다. 레이저가 빗나갔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실패인가?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레이저가 다시 조준했습니다. 발사. 드론이 떨어졌어요. 추적 시스템이 빠르게 보정한 거였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드론 한 대가 민간시설 좌표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정수장 구역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레이저가 추적했어요. 발사. 드론이 좌표 도달 5m 전에 떨어졌습니다. 간발의 차이였어요. 파리보다 더 아슬아슬했습니다. 나머지 드론들도 하나씩 떨어졌어요. 마지막 드론이 격추됐을 때 저는 판정표를 확인했습니다. 민간시설 좌표 침투. 제로. 파리와 같은 결과였어요. 악조건에서도 침투 제로를 달성한 거였죠. 시험이 끝나자 박정훈이 다가왔습니다. 크로포드, 결과 보셨죠? 파리랑 같아요. 조건은 더 나빴는데 결과는 같습니다. 네. 확인했어요. 대단합니다. 대단한 건 기술이 아니에요. 기준이에요. 침투 제로라는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 개발한 거거든요. 기준이 먼저고 기술이 나중이에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박정훈이 옳았어요. 기술의 우수성이 아니라 기준의 우수성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먼저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기술을 만든 거였죠. 순서가 달랐어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 박만수가 기록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꼼꼼했습니다. 스톱워치 기록, 판정표 원본, 현장 영상, 드론 궤적 데이터. 모든 걸 하나씩 확인하고 저장했어요. 박 선생님, 기록은 어떻게 보관하시는 건가요? 이중 백업이에요. 로컬 서버랑 클라우드에 동시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뭔데요? 외부 감사형 서명 절차예요. 참관자들한테 서명을 받아요. 오늘 시험을 직접 봤다는 확인서죠. 나중에 누가 조작이라고 주장해도 반박할 수 있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록을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데이터만 남기는 게 아니라 증인까지 남기는 거였죠. 나중에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증거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박만수가 서명 용지를 들고 왔어요. 저도 서명했습니다. 김철호도 박정훈도 서명했죠. 참관한 모든 사람이 서명했어요. 그렇게 기록이 고정됐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시연 결과와 창원 시험 결과를 나란히 놓았어요. 동일한 판정표, 동일한 기준, 동일한 결과. 침투 제로. 2번 연속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재현 가능한 성과였죠. 보고서를 쓰면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건 기술 도입 문제가 아니었어요. 검증 방식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이 뛰어난 게 아니라 한국의 기준이 뛰어난 거였죠. 그리고 그 기준은 미국도 채택할 수 있었어요. 아니, 채택해야 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말미에 한 문장을 추가했어요. 협력은 구매가 아니라 공동검증에서 시작해야 한다. 공동검증이 성공하면 공동개발로, 공동개발이 성공하면 공동생산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구매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됐어요. 그 순간 로웰 같은 사람들이 반발하거든요. 미국이 한국한테 기술을 사는 거냐, 그게 말이 되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하지만 공동검증은 다릅니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 기준을 만들고 함께 확인하는 거예요. 서열 문제가 아니라 협력 문제로 프레임이 바뀌는 거였죠.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창원의 밤하늘이 어두웠어요. 별이 몇 개 보였죠. 저는 그 별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가 남았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청문회에 서야 했습니다. 로웰이 반대하겠죠. 킬패트릭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증거가 있었어요. 파리 판정표, 창원 로그, 참관자 서명. 이 세 가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논쟁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귀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방에는 증거 세트가 들어있었어요. 무거웠습니다.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였죠. 이 증거로 사람을 살릴 수 있었어요.
동시에 실패하면 기회가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빈틈이 없는지 확인했죠. 청문회까지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건 3월 28일이었습니다. 청문회까지 닷새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증거 세트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미국 자체 2차 재시뮬레이션 결과, 파리 1라운드와 2라운드 판정표, 창원 악조건 재현 로그. 세 가지를 하나로 묶었어요. 이게 청문회에서 펼쳐놓을 전부였습니다. 4월 2일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장에 들어섰습니다. 긴장됐어요. 27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왔지만 상원 청문회는 다른 무대였거든요. 질문이 날카롭고 실수하면 바로 물고 늘어지는 자리였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위원장 로저 위커가 개회를 선언했어요. 백발의 노신사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가볍게 넘어갈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오늘 안건은 대드론 방어체계 협력 방안입니다. 크로포드 평가관, 먼저 발언하시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가 묵직했어요.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였죠.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먼저 미국이 직접 돌린 2차 재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드론 스웜이 민간 시설에 침투했을 때 발생하는 연쇄 피해 구조였습니다. 숫자가 명확했어요. 침투율 5%만 돼도 민간 피해가 300% 이상 증가한다는 결론이었죠. 이건 우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격추율이 높아도 소수의 드론이 민간 시설에 도달하면 재앙이 벌어집니다. 병원 전력이 나가고 정수장이 멈추고 변전소가 끊기면 죽는 건 군인이 아닙니다. 민간인이에요. 위원들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인상을 찌푸렸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격추율이 아니라 침투율. 민간 시설에 단 한 대도 도달하지 못하게 막는 것. 그게 새로운 기준이 돼야 합니다.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파리방산 전시회 판정표였습니다. 이건 지난달 파리에서 진행된 한국체계 시연 결과입니다. 1라운드에서 드론 32대가 14초 만에 전부 격추됐어요. 2라운드에서는 연막과 불규칙 기동을 추가했습니다. 가상 민간시설 좌표도 설정했고요. 결과는 침투 제로였습니다. 위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조건을 좋게 만든 거 아닙니까? 전시회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그래서 한국 창원시험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다시 검증했습니다. 판정표도 똑같이 썼고요. 다른 점이 있다면 날씨였어요. 바람이 초속 8m로 불었습니다. 파리보다 악조건이었죠.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침투 제로. 저는 세 가지 자료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미국 재시뮬 결과, 파리 판정표, 창원 로그. 동일한 기준, 동일한 판정, 동일한 결과. 이게 제가 가져온 증거 세트였어요. 위원님들, 이건 한 번의 성공이 아닙니다. 재현된 성과예요. 파리에서 한 번, 창원에서 한 번. 조건은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체계의 힘이에요. 청문회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어요. 숨을 참고 기다렸죠. 그때 데니얼 로웰이 손을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이 자리에 와 있을 줄 알았습니다. 펜타곤 기존 프로그램 총괄. 처음부터 반대해온 사람이었죠. 크로포드, 자료는 인상적이에요. 그런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해외 기술 도입은 보안 규정이 걸려요. 소스 코드 검토, 알고리즘 분석. 최소 6개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 구조도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대체 기술을 도입하면 위약금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같은 논리였어요. 규정, 계약 절차.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서류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였죠. 하지만 화를 내면 지는 거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로웰, 저는 도입을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검증을 제안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도입은 한국 기술을 사는 거예요.
공동검증은 미국과 한국이 함께 기준을 만들고 확인하는 겁니다. 구매가 아니라 협력이에요. 보안 규정은 공동 검토로 풀 수 있고 기존 계약은 검증 단계에서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로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반박할 논리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체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예요. 드론 스웜이 민간 시설을 공격하면 죽는 건 우리 국민입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 정수장에 의존하는 노인들, 변전소가 끊기면 암흑 속에 갇힐 아이들이요. 그 사람들 목숨보다 체면이 중요합니까? 청문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로웰이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죠. 규정을 들이댈 수는 있었지만 사람 목숨 앞에서 규정 타령을 하면 여론이 어떻게 될지 알았을 거예요. 위원장 위커가 입을 열었습니다. 크로포드, 결론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뭘 제안하는 겁니까? 공동검증 체계를 먼저 구축하자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이 동일한 판정 기준을 쓰고 동일한 조건에서 검증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검증이 성공하면 공동개발로 넘어가고 공동개발이 성공하면 공동생산으로 이어지는 거죠. 기존 프로그램은 어떻게 됩니까? 검증 단계에서는 영향 없습니다. 공동검증이 완료된 뒤에 비교 평가를 하면 돼요. 기존 프로그램이 더 낫다면 그쪽으로 가면 되고 한국 체계가 더 낫다면 협력을 확대하면 됩니다. 공정한 경쟁이에요. 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웰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논점이 바뀌었거든요. 체면에서 민간 피해로, 규정에서 생존으로. 제가 원했던 방향이었습니다. 위원장이 최종 발언을 했어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공동검증 체계 우선 원칙을 결론 문서에 반영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진행하도록 하죠.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죠.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어요. 공동검증 우선. 그게 공식 원칙이 된 거였습니다. 청문회장을 나오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위원회 실무진이었습니다. 크로포드, 태스크포스 구성회의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참석해 주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몇 주가 걸렸어요. 시뮬레이션, 파리 시연, 창원 시험, 청문회. 긴 여정이었죠. 하지만 진짜 일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공동검증 체계를 실제로 만들어야 했어요. 문서가 아니라 현실로 바꿔야 했죠. 밖으로 나오니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하지만 방향은 맞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준. 그게 결국 판을 바꾼 거였죠. 청문회가 끝난 뒤 몇 달이 흘렀습니다. 2025년이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겨울 풍경이 보였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공동검증 체계 문서 1차 확정본이었습니다. 문서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 서명한 문서였어요. 핵심 원칙이 3가지로 정리돼 있었죠. 동일 기준, 동일 판정, 동일 기록. 파리에서 시작해서 창원을 거쳐 청문회까지 온 여정이 이 3줄로 압축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안도였습니다. 동시에 무거움이기도 했죠.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는지 알았으니까요. 다음 주에 공동개발 로드맵 초안 승인 회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검증이 끝나면 개발로, 개발이 끝나면 생산으로. 순서가 정해진 거였어요. 처음에 제가 구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구매가 아니라 협력. 도입이 아니라 공동작업. 그 프레임이 공식 문서에 박힌 거였죠. 그날 오후 김철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화상회의였어요. 화면에 김철호의 얼굴이 떴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크로포드, 로드맵 초안 검토했어요. 저희 쪽에서 한 가지 수정 요청이 있습니다. 뭔데요? 동등 파트너 조항이에요. 지금 문서에는 협력관계라고만 돼 있거든요. 저희는 동등한 파트너십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동등한 파트너십. 단어 하나의 차이였지만 의미는 컸어요. 협력은 위아래가 있을 수 있거든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돕는 것도 협력이니까요. 하지만 동등한 파트너십은 다릅니다. 서열이 없다는 뜻이에요.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일한다는 의미였죠. 좋습니다.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수정하죠. 김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크로포드, 저희가 이 조항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돈 때문에 협력하는 게 아니거든요. 체면 때문도 아니고요. 저희는 기준을 함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기준이요. 그게 동등한 파트너십의 의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김철호가 옳았어요. 이건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기준을 함께 세우는 일이었어요. 누가 더 강하냐가 아니라 누가 더 먼저 사람을 지키느냐. 그게 핵심이었죠. 화상회의가 끝난 뒤 저는 로드맵 초안을 수정했습니다. 동등한 파트너십. 그 표현을 첫 페이지에 넣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며칠 뒤 내부 회의가 있었어요. 로웰도 참석했습니다. 여전히 반발이 있었거든요. 기존 프로그램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청문회 이후로 논쟁의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공동검증 체계가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 기존 프로그램은 어떻게 됩니까? 로웰의 질문이었어요. 여전히 자기 영역을 걱정하고 있었죠.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기존 프로그램도 같은 기준으로 검증받으면 됩니다. 민간시설 침투 제로. 이 기준을 통과하면 계속 진행하면 되고 통과 못하면 개선하면 돼요. 공정한 경쟁이에요. 로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논리가 없었어요. 기준이 정해지면 모두가 그 기준을 따라야 하거든요. 예외는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운영 규정이 제정됐어요. 내부 반발을 검증 표준으로 관리하는 규정이었습니다. 누가 반대하든 기준은 하나였어요. 민간시설 침투 제로. 이걸 통과하면 인정받고 통과 못하면 탈락하는 거였죠.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는 구조였습니다. 그 무렵 박만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반가웠습니다. 파리와 창원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기록을 지키는 사람. 증거를 남기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을 신뢰했어요. 크로포드, 한 가지 보고 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기록 고정 원칙을 감사 절차로 확장했습니다. 파리랑 창원에서 쓴 방식 있잖아요. 이중 백업, 외부 감사형 서명. 그걸 정규 절차로 만들었어요. 앞으로 모든 검증에 적용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됐습니다. 박만수가 해낸 거였어요.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든 거였죠. 나중에 누가 담당자가 되든 같은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게 되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기준은 남는 구조였어요. 고맙습니다, 박 선생님.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기록이 남아야 사람이 살거든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록이 남아야 사람이 산다. 박만수의 말이 맞았어요. 기술은 바뀔 수 있었습니다. 담당자도 바뀔 수 있었죠. 하지만 기록은 남았어요. 그리고 그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뤄지는 거였습니다. 조작할 수 없는 증거. 흔들리지 않는 근거.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였죠. 2025년 마지막 주, 저는 내부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과를 문서로 남기는 작업이었어요. 회고록 형태였죠. 나중에 누가 이 프로젝트를 이어받더라도 맥락을 알 수 있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기록을 쓰면서 처음을 떠올렸어요. 3월 초 NSC 상황실에서 도시 기능 붕괴라는 분류명을 처음 봤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을 대안 후보 정도로 생각했어요. 검증이 부족하다는 각주를 보고 넘기려 했죠. 솔직히 말하면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한국은 대안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동등한 파트너였어요. 기준을 함께 세우고 함께 검증하고 함께 기록을 남기는 파트너였죠. 서열이 아니라 목적으로 연결된 관계였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였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 기록의 마지막 문단을 쓰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뭘 남길까요?
누가 더 강한 무기를 가졌는지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먼저 민간인을 지키는 기준을 세웠는지였어요. 격추율이 아니라 침투율. 성능이 아니라 판정 방식. 기술이 아니라 기준. 그게 결국 판을 바꾼 거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겨울 하늘이 어둑해지고 있었어요. 한 해가 저물고 있었죠. 저는 책상 위의 문서들을 정리하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공동개발이 남았고 공동생산이 남았고 수많은 검증이 남았죠.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동맹은 서열이 아니라 기준으로 유지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기준은 사람을 살리는 데 맞춰져 있어야 했습니다. 2025년 저는 그걸 배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박만수라는 사람에게서, 파리와 창원의 시험장에서요. 그 교훈을 잊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인생 선배님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미국이 직접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파리 전시회에서 두 눈으로 확인하고 결국 먼저 손 내밀어 함께 하자고 했다는 그 장면에서 저는 괜히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동맹이라고 하면서도 늘 위아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달랐어요. 동등한 파트너. 그 말이 공식 문서에 박혔다잖아요. 특히 박만수라는 기술 자문 이야기가 자꾸 마음에 남습니다. 뇌물과 접대를 거절하고 기록을 지킨 대가로 2번이나 프로젝트에서 밀려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라면 숨기고 싶은 이력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걸 이력서에 당당히 적어놨대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이란 뜻이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지킨 기록이 결국 증거가 됐어요. 파리에서도, 창원에서도, 워싱턴 청문회에서도요. 누가 조작이라고 우겨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요. 저는 이 대목에서 선생님들 생각이 났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러셨잖아요. 당장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셨잖아요. 공장에서 나사 하나 대충 조이면 누가 알겠어요. 근데 안 그러셨잖아요. 손으로 만든 건 내 이름을 건 거라고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 세월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탱크 한 대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이 우리 기준을 인정하는 나라가 됐어요. 격추율이 아니라 침투율, 사람을 살리는 기준을 우리가 먼저 세웠고 미국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선생님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기술만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기준을 인정받은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사람을 살리는지 그 판단을 우리가 먼저 한 거예요.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정말이에요. 선생님들이 허리 굽혀가며 일하신 그 시간들, 밤새워 기계 돌리신 그 새벽들, 그게 없었으면 오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저랑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건강하세요. 요즘 날씨 많이 춥습니다. 외출하실 때 목도리 꼭 두르시고 밥 입맛 없으셔도 꼭 챙겨 드시고 어디 아프시면 참지 마시고 병원 가세요. 선생님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계셔야 제가 이런 이야기 더 신나게 전해드릴 수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댓글도 좋아요. 독수리 타법이라 올리셔도 괜찮고 오타 나도 괜찮습니다. 선생님들 이야기 듣는 게 저한텐 제일 큰 공부거든요. 오늘 밤 편안히 주무세요.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감독 유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드릴게요.